여자의 일생 모파상. 자는 짐을 꾸리고 나서 창가로 갔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밤새 소나기가 유리창과 지붕을 요란스럽게 내리친 뒤였다. 수분을 가득 머금고 낮게 가라앉은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땅에다 비를 쏟아붓고 있었다. 땅을 곤죽으로 만들고 사탕처럼 녹여버리는 것 같았다. 이따금 질풍이 무더위를 씻고 지나갔다. 넘쳐 흐르는 도랑의 물소리가 인기척 없는 거리를 채우고 있었다. 길가의 집들은 해면처럼 습기를 빨아들여 지하실에서 지붕 밑까지 벽마다 땀을 흘리고 있었다. 자는 어제 막 수도원에서 나왔다. 드디어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되어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었던 인생의 온갖 행복을 지금 막 손으로 움켜쥐려는 참이었다. 그런데 날씨가 나빠서 아버지가 출발을 망설이지나 않을지 걱정이 되어 아침부터 벌써 몇 번이나 창밖의 지평선을 내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자는 문득 여행 가방 속에 달력을 챙겨 넣는 것을 잊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지로 된 달력을 벽에서 떼어냈다. 달력은 월별로 구분되어 있고 도안 한가운데에는 1819년이라는 그 해의 연도가 금박으로 쓰여 있었다. 그녀는 앞에서부터 4단을 연필로 지웠다. 성자의 이름을 하나씩 지우면서 5월 2일까지 왔다. 그날이 바로 그녀가 수도원에서 나온 날이었다. 자네트!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아버지. 잔이 대답했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시몽 자크르 페르티데보 남작. 그는 왕년의 귀족으로 괴짜에다 선량한 사람이었다. 장자크 루소의 열렬한 숭배자인 그는 자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짐승과 숲이나 들에 대해서 연인과도 같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원래 귀족 출신인 까닭에 그는 본능적으로 1793년, 즉 공포 정치가 시작된 해를 싫어했다. 철학자적인 기질과 교육의 영향으로 자유주의가 된 그는 전제주의를 증오했다. 그러니까 그가 표현하는 증오란 단지 무해무득한 넋두리뿐이었다. 그의 큰 장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이기도 한 성격은 선량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남을 도와주거나 포용하는데 팔이 몇 개라도 모자랄 만큼 선량했다. 그것은 조물주의 선량함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산만하고 저항력과 의지가 없는 정력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래서 거의 악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선량함이었다. 또한 남작은 대단한 이론가이기도 해서 딸을 착하고 상냥하며 행복한 여성으로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래서 자는
12살 때까지는 집에서 지낼 수 있었으나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극성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심 수도원의 기숙사에 들어가야만 했다. 아버지는 딸을 수도원에 엄중히 가두어 놓았다. 딸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또 속세의 일도 모르게 해 놓았다. 그는 딸이 17살이 되면 집을 떠난 때의 순결한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그 다음엔 자신이 직접 딸을 시의 목욕통에 담글 생각이었다. 그리고 들판과 풍요로운 대지의 품 안에서 소박한 사랑의 모습이나 동물들의 솔직한 애정 표현, 그리고 생명의 명확한 법칙 등을 보여주면서 딸의 무지를 깨우치고 영혼의 문을 열어줄 생각이었다. 이제 수도원에서 그녀가 나온 것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리던 온갖 기쁨과 우연한 행복을 움켜쥐려는 생각에 얼굴이 밝게 빛나고 행복해지리라는 꿈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베로네제가 그린 초상화 그대로였다. 금발은 살결과 똑같이 윤기가 났다. 연분홍빛 살결은 햇빛을 받았을 때에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솜털로 덮여 귀족의 딸다웠다. 눈은 네덜란드 사기 인형의 눈을 닮아서 불투명한 파란색이었다. 그리고 왼쪽 콧방울 옆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다. 오른쪽 턱 위에도 점이 있었다. 점 위에는 피부색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색깔의 털이 몇 올 나 있었다. 큰 키에 가슴은 풍만했으며 허리선은 아름다웠다. 또렷한 음성은 간혹 지나치게 쟁쟁거렸지만 그녀의 천진한 웃음소리는 주위에 환희의 물결을 일게 했다. 이따금 그녀는 머리를 손질하려는 듯이 두 손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는 버릇이 있었다. 자는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껴안고 키스했다. 이제 출발하는 거죠? 아버지는 미소를 띠면서 이미 백발이 되어버린 상당히 길게 기른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렇게 험한 날씨에 어떻게 여행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나 자는 귀엽게 애교를 떨면서 애원했다. 아버지, 우리 가요. 네? 부탁이에요. 오후에는 틀림없이 날씨가 갤 거예요. 하지만 내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틀림없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건 제게 맡기세요. 내 어머니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자는 남작 부인의 방으로 달려갔다. 수도원에 들어간 이후로 자는 루앙을 떠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자기가 정해놓은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잔에게 어떤 여행도 승낙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파리에 2주쯤 데리고 간 적이 2번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도시였다. 그녀가 꿈꾸는 곳은 전원이었다. 이 가족은 지금 이 포르 근처 절벽 위에 세워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소유주인 레페풀에 있는 오래된 전택에서 한여름을 보내려 하는 것이었다. 자는 해변의 자유로운 생활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 저택은 그녀가 물려받아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 살기로 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내리는 비가 그녀에겐 난생 처음으로 맞는 큰 슬픔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에 짠은 어머니 방에서 뛰어나오면서 온 집안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좋다고 하셨어요. 마차를 준비시키세요. 줄기차게 내리는 비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마차가 준비되었을 때는 오히려 빗줄기가 더 굵어진 것 같았다.